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를 따라 맑은 물이 흐르고 사시사철 바람이 머물다 가는 고요한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간직한 거대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웅장하게 서 있어 마치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든든한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신령스럽게 여겨 함부로 가지를 꺾지 않았으며 그 아래서 소원을 빌거나 잠시 쉬어가곤 했습니다. 봄이면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 희망을 노래했고 여름이면 짙은 녹음이 우거져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 주었으며 가을에는 황금빛 낙엽이 비단처럼 깔렸고 겨울에는 앙상하지만 강인한 가지로 눈보라를 견뎌내는 그 나무는 마을의 역사이자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우주와도 같았습니다. 이 느티나무 아래에는 비바람을 겨우 피할 정도로 작지만 티끌 하나 없이 정갈하게 정돈된 초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연화라는 이름의 여인이 홀로 살고 있었는데 그녀의 나이는 이미 머리카락이 하얗게 셀 만큼 지긋했지만 얼굴에는 세월의 풍파를 겪어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온화하고도 깊은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닦으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성실하고 조용한지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움직이는 소리만 듣고도 아침이 밝았음을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연화 할머니의 집은 비록 작고 낡았지만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어 언제나 윤기가 흘렀고 마당 한 구석에 심어놓은 봉숭아와 채송화는 주인의 사랑을 먹고 자라 유난히 붉고 고운 꽃을 피워냈습니다. 연화 할머니의 하루는 마을 어귀에 있는 공동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것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물동이를 이고 오솔길을 걸을 때조차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했는데 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은 마치 수행을 하는 수도자처럼 경건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마을 안악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네면 그녀는 말없이 옅은 미소로 화답하며 고개를 숙여 보일 뿐 불필요한 수다나 남의 험담에는 결코 끼어드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침묵은 차가움이 아니라 오랜 세월 가슴속에 품어온 깊은 사연과 기다림이 만들어낸 단단한 껍질과도 같아서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어려워하면서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물을 길어온 연화 할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소박한 아침상을 차려냈습니다. 타닥타닥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와 함께 굴뚝으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는 느티나무 가지 사이로 흩어지며 고즈넉한 아침 풍경을 완성했습니다. 그녀가 짓는 밥 냄새는 구수하고 따뜻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곤 했는데 그녀는 혼자 먹을 밥이라도 대충 차리는 법이 없이 정성을 다해 쌀을 씻고 뜸을 들였습니다. 상위에는 직접 담근 김치와 텃밭에서 따온 고추, 그리고 맑은 국. 한 그릇이 전부였지만 그 소박한 밥상에는 감사하는 마음과 하루를 살아갈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식사를 하기 전 언제나 눈을 감고 잠시 기도를 올렸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거나 해진 옷을 기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바느질 솜씨는 마을에서도 으뜸이라 이웃들이 종종 홀레복이나 아이들의 옷을 부탁하러 오곤 했습니다. 그녀는 바늘 한 땀 한 땀에 정성을 쏟아 옷을 지었는데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은 모두 편안함을 느꼈고 좋은 일이 생긴다고 믿었습니다. 연화 할머니는 뱃바느질로 받은 곡식이나 반찬거리를 소중히 갈무리하여 생활을 꾸려나갔으며 남는 것이 있으면 오히려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넉넉한 인심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옷들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입는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마음이 깃든 부적과도 같았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면 연화 할머니는 하던 일을 멈추고 느티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마을 어귀로 이어지는 굽이진 길을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 때마다 그녀의 시선은 더욱 깊어졌고 멀리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젊은 시절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난 정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강산이 변하고 사람들도 변했지만 오직 연화 할머니의 기다림만은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녀가 기다리는 사람은 총명하고 야망이 컸던 마을의 한 선비였는데 그는 꼭 성공하여 돌아오겠다는 굳은 맹세를 남기고 떠난 뒤 소식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느티나무는 연화 할머니의 유일한 말벗이자 오랜 친구였습니다. 그녀는 답답한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을 때면 나무 둥치를 쓰다듬으며 속마음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거친 나무 껍질의 감촉은 그녀에게 위로가 되었고 바람에 스치우는 나뭇잎 소리는 마치 나무가 그녀에게 건네는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느티나무에도 영혼이 있어 연화 할머니의 지극정성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키며 나무와 함께 늙어가는 그녀의 모습은 어느덧 마을의 풍경 그 자체가 되었고 사람들은 느티나무를 볼 때마다 자연스럽게 연화 할머니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마을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세찬 빗줄기가 기와 지붕을 때리고 마당의 흙을 파헤쳐 놓았지만 연화 할머니는 당황하지 않고 묵묵히 집 안팎을 단속했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자 하늘에는 맑은 무지개가 떴고 씻겨 내려간 나뭇잎들은 더욱 푸른 빛을 띠었습니다. 그녀는 젖은 마루를 닦아내고 빗물에 쓰러진 화초들을 일으켜 세우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 그녀의 마음 또한 수많은 시련과 기다림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있어 기다림은 고통이 아니라 삶을 지탱해주는 희망이자 살아가는 이유였기에 그녀는 결코 지치거나 포기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마을에는 종종 낯선 행상들이 들어와 바깥 세상의 소식을 전해주곤 했습니다. 그들은 한양의 화려한 풍경이나 나라의 정세, 그리고 출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연화 할머니는 행상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정작 자신이 기다리는 그 사람의 소식은 묻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될까 두려워서였는지 아니면 언젠가는 그가 직접 돌아와 말해줄 것이라 믿어서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녀는 행상들이 떠나고 난 뒤 평소보다 더 오랫동안 느티나무 아래 서서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흘러 가을이 깊어지고 느티나무 잎들이 하나둘씩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날려 마당을 덮으면 연화 할머니는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어 모아 아궁이의 불쏘시개로 사용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낙엽 냄새는 고향의 냄새이자 그리움의 향기였습니다. 그녀는 불길을 바라보며 젊은 날 느티나무 아래서 나누었던 그와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반드시 장원 급제하여 금이 환영할 테니 그때까지 이 나무 아래서 기다려주오. 그 맹세는 세월 속에 흩어진 낙엽처럼 바스라진 지 오래였지만 그녀의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 할머니를 안쓰럽게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지고지순한 사랑에 감동했습니다. 젊은 안악들은 남편에게 서운한 일이 있을 때면 연화 할머니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고 그녀는 인생의 선배로서 지혜롭고 따뜻한 말로 그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사랑이란 상대를 소유하거나 억지로 붙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믿어주는 것임을 몸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 마루에는 언제나 깨끗한 버선 한 켤레가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언젠가 돌아올 그 사람이 신을 수 있도록 그녀가 매일 밤 정성껏 기워 만든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마을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고 오직 연화 할머니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호롱불 빛만이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밤늦도록 잠들지 못하고 바느질을 하거나 책을 읽으며 그를 기다렸습니다. 가끔씩 부엉이가 우는 소리나 짐승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올 때면 그녀는 하던 일을 멈추고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라도 그가 밤길을 헤매다 찾아오지는 않을까,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놓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녀는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문 밖은 언제나 고요했고 차가운 밤바람만이 문풍지를 흔들며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밤 유난히 바람이 거세게 불어 낡은 문짝이 덜컹거리던 날이었습니다. 연화 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 느티나무 아래 섰습니다. 거대한 나무가 바람에 몸을 맡기며 웅장한 소리를 내고 있었고 하늘에는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치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녀는 나무에 등을 기대고 서서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그분이 어디에 있든 건강하게만 해주십시오.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이 생에서 맺은 인연을 잊지는 말게 해주십시오. 그녀의 기도는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닿을 듯 말 듯 애처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집안에는 낡은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된 작은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떠날 때 정표로 주고 간 옷가락지 하나와 빛바랜 서찰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연화 할머니는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그 상자를 꺼내어 옷가락지를 만지작거리며 그의 온기를 느끼곤 했습니다. 차가운 옥의 감촉이 손끝에 닿으면 마치 그가 옆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서찰의 글씨는 이미 흐릿해져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그녀는 그 내용을 이미 다 외우고 있었기에 굳이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살아가는 유일한 보물이자 버릴 수 없는 희망의 끈이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느티나무 아래서 뛰어놀다가 연화 할머니가 나오면 꾸벅 인사를 하고 도망치듯 사라지곤 했습니다. 아이들의 눈에 비친 할머니는 신비롭고 조금은 무서운 존재였지만 가끔 그녀가 쥐어주는 옥수수나 감자는 꿀맛처럼 달콤했습니다. 연화 할머니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잃어버린 젊음과 혹시라도 가질 수 있었을지 모를 아이들을 상상하며 씁쓸한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운명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만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게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읍내에 나갔던 청년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와 마을 어르신들에게 무언가 급한 소식을 전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렸고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와 연화 할머니의 집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연화 할머니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마당에 널어놓은 고추를 뒤적이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소란스러움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애써 외면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공기 중에 떠도는 미묘한 긴장감은 그녀의 집 마당까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마을 촌장님은 지팡이를 짚고 마을 회관 앞을 서성이며 근심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해 들은 소식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마을 전체의 경사임과 동시에 큰 파란을 몰고 올 일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추측을 쏟아냈습니다. 정말 그 최선비가 맞는가? 그렇다면 연화는 어떻게 되는 거지? 높은 벼슬을 하고 돌아온다니 마을에 큰 도움이 되겠군. 갖가지 말들이 오가는 가운데 누군가는 기뻐하고 누군가는 걱정했으며 또 누군가는 흥미진진한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연화 할머니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쌀을 씻어 저녁밥을 안 치고 부엌 문턱에 걸터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로 이웃집 아주머니가 조심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연화 할머니 들으셨소. 읍내 장터에 방이 붙었다는데 아주머니는 말을 끝까지 잊지 못하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연화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아주머니를 바라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읍내에 무슨 방이 붙었기에 이리 소란스러운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지만 쥐고 있는 행주를 잡은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글쎄 한양 가셨던 최 선비님이 큰 벼슬을 얻어 이곳으로 내려오신답니다. 내일이면 도착하신다는데 행렬이 어마어마하다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연화 할머니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리는 듯 하더니 이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수십 년을 기다려온 소식이었지만 막상 닥쳐오니 기쁨보다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아주머니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지만 아궁이의 불을 조절하는 손길은 예전처럼 침착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자 연화 할머니는 밥상을 물리고 일찍 자리에 누웠지만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가 떠나던 날의 약속, 힘들 때마다 나무를 붙잡고 울었던 날들, 그리고 사무치게 그리웠던 얼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 그분이 오시는 걸까? 나를 잊지 않았을까? 아니면 너무 높은 사람이 되어 나 같은 건 기억조차 못하는 건 아닐까? 수만 가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 느티나무 가지가 창호지 문을 긁는 소리가 났는데
마치 누군가가 문을 긁는 소리처럼 들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편 마을 입구에서는 내일 있을 손님 맞이 준비로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은 마을길을 청소하고 부녀자들은 음식을 장만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랜만에 찾아온 경사에 들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느티나무 아래 홀로 있는 연화 할머니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헌신적인 기다림을 알고 있었기에 돌아온 선비가 그녀를 어떻게 대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과연 옛 맹세는 지켜질 것인가? 아니면 권력과 세월 앞에 무색해질 것인가? 밤은 깊어가고 마을 전체가 폭풍전야와 같은 고요와 긴장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닭이 울기도 전에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였고 마을 어귀에는 환영을 위한 깃발이 나부꼈습니다. 연화 할머니도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정화수를 떠놓았지만 오늘따라 빗자루질 소리가 더욱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낡은 거울 앞에 앉아 헝클어진 머리를 곱게 빗어 넘기고 가장 아끼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그 낡은 나무 상자를 꺼내 품에 안고 느티나무 아래로 나갔습니다. 멀리서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함께 화려한 가마 행렬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을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기다림의 끝이자 또 다른 운명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요란한 꽹과리와 징소리가 산골짜기의 고요를 깨뜨리며 마을 어귀로 들이닥쳤습니다. 오색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말끔하게 차려입은 하인들이 앞장을 서서 길을 트는 모습은 평생 밭일만 하며 살아온 마을 사람들에게는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대단한 구경거리였습니다. 흙먼지가 뿌옇게 일어나는 가운데 화려한 문양이 새겨진 가마 한 채가 위풍당당하게 들어왔고 그 뒤로는 비단 옷을 입은 수행원들이 줄을 지어 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밭이라던 호미를 던져두고 길가로 나와 엎드리거나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반가움보다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경외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의 개들은 낯선 냄새와 소음에 놀라 지저대다가 하인들의 호통에 꼬리를 내리고 갯마루 밑으로 숨어들었고 평화롭던 마을은 순식간에 낯선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마가 느티나무 아래 멈춰서자 수행원이 재빨리 달려가 발받침을 놓았고 마침내 문이 열리며 한 사내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짙은 남색 비단 관복을 입고 허리에는 옥대, 머리에는 정자관을 쓰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위엄있고 차가운지 감히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세월의 흐름 탓인지 아니면 권력의 맛을 본 탓인지 예전에 맑고 총기 넘치던 서생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눈빛은 매섭게 변해 있었으며 인매는 고집스럽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가마에서 내려서자마자 흙 묻은 신발을 탁탁 털어내더니 헛기침을 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고향 산천을 둘러보는 눈길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리움보다는 마치 자신의 소유물을 점검하는 듯한 오만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서 있던 연화 할머니는 가마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하루같이 그리며 꿈속에서조차 잊지 못했던 얼굴이었지만 막상 눈앞에 나타난 그는 너무나도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품에 안고 있던 나무 상자를 꽉 쥐며 떨리는 다리를 지탱했습니다. 그가 자신을 알아보고 달려와 손을 잡아주기를 그동안 고생했다며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기를 바랐던 마음은 그의 차가운 눈빛과 마주치는 순간 봄눈 녹듯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최선비는 느티나무 아래 서 있는 연화 할머니를 힐끗 보았지만 놀란 기색이나 반가운 표정 하나 없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의 일부인 양 무심하게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외면은 연화 할머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최선비는 마을 촌장과 유지들이 허리를 굽혀 인사하자 거만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내 고향을 떠나 한양에서 나라시를 보느라 이리 늦게 돌아왔소. 그동안 마을은 별거 없었는가. 그의 목소리는 굵고 낮았지만 예전처럼 정감어린 사투리가 아닌 딱딱한 서울 말씨였습니다. 촌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굽신거렸고 예, 대감님 덕분에 마을은 평안했습니다. 이렇게 금이 환영하시니 마을의 영광입니다라며 아부 섞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최선비는 만족스러운 듯 뒷짐을 지고 느티나무 주위를 천천히 거닐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뒤를 따르는 수행원들과 마을 사람들의 행렬이 길게 이어졌고
연화 할머니는 인파에 밀려 나무 뒤편으로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그는 느티나무의 굵은 줄기를 손으로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이 나무도 참 많이 늙었군. 내가 떠날 때는 이보다 훨씬 기운차 보였는데 말이야. 그리고는 나무 아래 자리 잡은 연화 할머니의 초가집을 가리키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헌데 마을의 입구이자 내 귀향을 기념할 이 신성한 곳에 저런 낡고 추레한 오두막이 있어서야 쓰겠는가. 미관을 해치고 길을 좁게 만드니 보기에 심히 좋지 않구나. 그 한마디에 주변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연화 할머니가 그 집에서 평생을 그를 기다리며 살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당사자인 최선비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웅성거릴 뿐 누구 하나 나서서 말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최선비는 수행원 중 한 명을 불러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봐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사람을 시켜 이곳을 정비하도록 하라. 저 낡은 집을 헐어내고 느티나무 주변을 넓게 닦아 내가 하사받은 공덕비를 세울 터를 마련해야겠다. 또한 나무의 뿌리가 묘자리를 침범하지 않도록 가지치기도 하고 바닥을 돌로 깔아 정갈하게 만들도록. 그의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연화 할머니의 집을 허무는 것도 모자라 마을의 수호신인 느티나무의 뿌리까지 건드리겠다는 말에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비가 아니라 마을의 오랜 질서와 믿음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슬퍼런 권세 앞에 눌려 사람들은 그저 마른 침만 삼킬 뿐이었습니다. 그때 군중 속에서 지팡이를 짚은 노인 한 분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른으로 어릴 적 최선비에게 글을 가르쳐 주기도 했던 훈장님이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땅에 쿵 찍으며 준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아니, 대감.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고작 집을 부수고 나무를 괴롭히겠다는 것인가? 저 집주인이 누구인지, 저 나무가 자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벌써 다 잊었단 말인가? 노인의 말에 최선비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감히 자신의 말에 토를 다는 자가 있다는 사실이 불쾌한 듯 그는 고개를 삐딱하게 하고 노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허 훈장님 아니십니까? 아직 정정하시군요. 허나 세상이 변했습니다. 낡은 것은 버리고 새 것을 세워야 마을의 위신도 서는 법입니다. 사사로운 옛정에 얽매여 대의를 그르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최선비는 코웃음을 치며 노인의 말을 일축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훈장님의 제자가 아니라 나라의 녹을 먹는 높은 관리라는 것을 과시하려는 듯 어깨를 펴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뜻은 확고하니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마시오. 이 마을을 훌륭하게 만들어주겠다는 내 호의를 무시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오. 그의 태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과거의 기억 따위는 출세의 걸림돌로만 여기는 비정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연화 할머니는 나무 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을 모른 척하는 것까지는 참을 수 있었지만 평생을 지켜온 보금자리와 두 사람의 추억이 깃든 느티나무마저 없애려 한다는 사실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녀가 쥐고 있던 낡은 댕기와 나무 상자가 손안에서 바스라질 듯 떨렸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기다려온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없으며 눈앞에 있는 저 산에는 탐욕과 허영에 찌든 낯선 괴물일 뿐이라는 것을. 그러나 수십 년의 사랑이 한순간의 증오로 바뀌지는 않아서 그녀의 마음은 슬픔과 원망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렸습니다. 마을 회관에서는 최선비의 귀향을 축하하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소를 잡고 술을 빚어 거하게 차려낸 상이 들어오고 풍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최선비는 상석에 앉아 마을 사람들의 술잔을 받으며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았습니다. 한양에서의 생활 높은 벼슬아치들과의 교분, 임금님께 하사받은 물건들에 대한 자랑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겉으로는 웃으며 맞장구를 쳤지만 속으로는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알던 겸손하고 총명했던 최선비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 자랑에 취해 고향 사람들을 하대하는 거만한 관리만이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술잔이 돌수록 분위기는 무르익는 듯 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 최선비의 하인들은 벌써 느티나무 주변을 서성거리며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연화 할머니의 집 울타리를 발로 차거나 마당에 심어진 꽃들을 함부로 밟고 지나다녔습니다. 내일이면 싹 다 밀어버릴 텐데 뭐하러 조심해. 하인들끼리 주고받는 낄낄거림이 연화 할머니의 방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방에 홀로 앉아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꽃들이 짓밟히는 소리가 마치 자신의 심장이 짓밟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벽에 걸린 낡은 갓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떠날 때 두고 간 비를 피하던 삿갓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조차 지킬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술에 취한 최선비는 붉어진 얼굴로 마을 사람들에게 호언장담했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것이오. 저 느티나무 가지가 너무 무성하여 그늘이 지니 볕이 잘 들게 가지를 쳐내고 바닥에는 내 이름을 새긴 큰 비석을 세울 거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내 이름을 우러러보게 되겠지. 그의 목소리는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마을의 수호신인 느티나무에 칼을 대겠다는 말에 몇몇 노인들이 기겁을 하며 말렸지만 그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신 따위 믿지 마시오. 내가 바로 이 마을의 새로운 법이자 질서요. 그는 술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자신의 권위를 과시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마을의 소란은 조금씩 잦아들었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잔치가 끝난 뒤에도 최선비는 마을 유지들의 집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위세를 보여주기 위해 굳이 마을 회관의 가장 큰 방을 차지하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자리는 편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불어와 느티나무 가지를 흔들었고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처럼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최선비는 술기운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뒤척였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어른거리는 나무 그림자가 마치 귀신이 손을 뻗는 것처럼 보여 등골이 오싹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애써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불안감까지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연화 할머니의 집 마당에는 마을 안악 몇 명이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손에 떡이나 과일 같은 것을 들고 왔지만 차마 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원마루 끝에 놓고는 안쓰러운 눈빛으로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저희 왔어요. 밥은 드셨는지?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안악들은 한숨을 쉬며 소곤거렸습니다. 어쩌면 좋아. 저렇게 독한 사람이 되어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게 말이야. 평생을 기다린 사람한테 저럴 수가 있나. 천벌을 받을 거야. 그녀들의 속삭임은 바람을 타고 흩어졌지만 그 안에 담긴 안타까움과 분노는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이 가까워질 무렵 느티나무 아래에는 짙은 안개가 내려앉았습니다. 안개 속에서 나무는 더욱 거대하고 신비로운 자태를 뽐냈지만 어딘가 모르게 슬퍼 보이는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연화 할머니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방문을 열고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안개에 쌓인 나무는 마치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 가지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그들이 들이닥칠 것이고 자신의 집과 나무는 훼손될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집과 나무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이자 영혼이 깃든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 마을 어귀의 우물가에서는 물을 길러 나온 아낙네들 사이에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최선비가 묵던 방 주변에서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하인들이 묵던 행랑채의 기둥 하나가 이유 없이 금이 갔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느티나무 신령님이 노하신 게야.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암 그렇고 말고 수백 년을 지켜온 나무를 건드린다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최선비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큰 자연과 조상에 대한 경외심이 자리 잡고 있었기에 다가올 아침이 평범하게 시작되지 않을 것임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 직전 사위가 푸르스름하게 밝아올 때쯤 최선비의 하인들이 도끼와 톱 곡괭이를 들고 느티나무 아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거친 발자국 소리가 새벽의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하인들은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면서도 주인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연화 할머니의 집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대장 노릇을 하는 하인이 침을 뺀뱉으며 소리쳤습니다. 자, 얼른 시작하자고. 대감마님 일어나시기 전에 저 낡은 오두막부터 치워버려야 해. 안에 사람 있으면 끌어내고. 그 소리에 놀란 새들이 나무에서 후드득 날아올랐고 마을의 아침은 불길한 기운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연화 할머니는 갯마루로 나와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기다려온 사람이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보다 그가 괴물이 되어 돌아와 소중한 것들을 파괴하려 한다는 사실에 더 큰 아픔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가 지켜야 할 것은 과거의 약속이 아니라 현재의 마을과 나무, 그리고 자신의 존엄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이 울타리를 부수고 들어오려는 순간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나가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작고 늙은 여인의 몸이었지만 그 순간 그녀에게서는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거대한 느티나무가 마치 호위무사처럼 웅장하게 서서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안개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티나무 주위를 휘감으며 흐르고 있었고 그 속에서 연화 할머니는 한 그루의 작은 나무처럼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도끼와 곡괭이를 들고 달려든 하인들은 늙고 왜소한 여인 하나가 길을 막고 서 있는 모습에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무런 무기도 들려있지 않았고 그저 낡은 치마 저고리 차림에 흰 머리를 단정히 쪽진 모습뿐이었지만 그녀가 내뿜는 기운은 그들이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서늘한 위엄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난처한 기색을 보였는데 이는 단순히 노인을 해코지한다는 죄책감 때문만이 아니라 그녀 뒤에 버티고 선 거대한 느티나무가 마치 그녀를 보호하듯 검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벽의 푸른 기운과 안개가 어우러져 만들어낸 그 광경은 기이하고도 신성한 느낌을 자아내어 험한 일을 도맡아 하던 하인들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을 깬 최선비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방문을 거칠게 열고 갯마루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밤새 뒤숭숭한 꿈에 시달리다 깨어난 터라 눈이 퍼하고 안색이 좋지 않았지만 자신의 명을 거역하고 우물쭈물하는 하인들을 보자 벼락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들아, 해가 중천에 뜨도록 고작 늙은이 하나를 처리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느냐. 내 말이 말 같지 않은 게야. 그의 고함 소리는 아침의 정적을 깨고 메아리쳐 울렸고 놀란 하인들은 허둥지둥 다시 도끼를 고쳐쥐며 연화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최선비가 신발을 꿰신고 마당으로 내려와 그녀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 그의 입에서 나오던 욕설이 뚝 끊기고 말았습니다. 세월의 주름 속에 묻혀 있었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눈빛, 젊은 날 자신이 그토록 사랑한다고 속삭였던 여인의 눈동자가 그를 쏘아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선비는 짐짓 모르는 체하며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고는 뒷짐을 졌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찌릿하게 저려왔지만 그는 애써 그 감정을 무시하고 차가운 관리의 가면을 썼습니다. 그는 그녀를 향해 턱을 치켜들며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노파. 나라에서 녹을 먹는 관리가 하는 일에 이 무슨 해괴한 행패요. 관의 위엄을 무시하고 공사를 방해하면 큰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니 좋은 말로 할 때 비키시오. 그의 말에는 일말의 정의나 미안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로지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 상대를 찍어 누르려는 비열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연화 할머니는 그런 그를 보며 기가 막히다는 듯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온 사람이 고작 자신을 노파라 부르며 협박하는 꼴을 보게 되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감님이라 하셨습니까? 높은 벼슬을 하고 돌아오시더니 눈이 어두워지신 게지요. 아니면 마음의 눈을 아예 감아버리신 겁니까? 연화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하게 최선비의 귓가에 박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옷자락 속에 감추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느티나무 아래서 하늘을 두고 맹세했던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리셨다 해도 조상 대대로 내려온 마을의 수호신과 사람이 사는 집을 함부로 부수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히 자신의 집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묻는 꾸지람이었습니다. 최선비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과거의 일을 들추어내는 그녀의 태도가 몹시 거슬렸고 혹시라도 하인들이나 마을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눈치챌까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느티나무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들려온 고함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몰려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최선비와 하인들이 연화 할머니를 둘러싸고 위협하는 모습을 보고는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게 무슨 짓이야? 연화 할머니를 해코지하려는 건가? 최선비가 정말 독하긴 독하구먼. 옛 정인을 저렇게 대하다니.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최선비와 연화 할머니의 관계를 아는 이들이 많았기에 수군거리는 소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서슬퍼런 최선비의 권세가 무서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말리는 사람은 없었고 그저 안타까운 눈빛으로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지자 최선비는 더욱 표정을 굳히며 하인들을 재촉했습니다. 최선비는 품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내 연화 할머니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짤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동전들이 흙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옛정을 생각해서 노잣돈이나 넉넉히 쳐줄 테니 이거 받고 썩 꺼지시오. 더 이상 내 앞길을 막으면 그땐 정말 관아로 끌고 가서 곤장을 칠 테니 그리 아시오. 그것은 최후의 통첩이자 자신의 과거를 돈으로 덮어버리려는 비겁한 행동이었습니다. 연화 할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엽전들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가 바친 30년의 세월과 기다림이 고작 저 흙 묻은 엽전 몇 푼으로 계산된다는 사실에 허탈함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엽전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고개를 들어 최선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너무나 맑고 깊어서 최선비는 마치 자신의 추악한 속내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도 없고 지은 죄를 덮을 수도 없습니다. 대감께서는 이 마을을 떠나실 때 저 나무에 손을 얹고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반드시 돌아와 저와 혼례를 올리고 이 나무 아래서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연화 할머니가 마침내 금기시되었던 과거의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꺼내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문으로만 돌던 이야기가 당사자의 입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선비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자신의 치부가, 그것도 가장 감추고 싶었던 배신의 역사가 고향 사람들 앞에서 낱낱이 까발려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닥치지 못할까? 미친 노파가 헛소리를 짓거리는구나. 어디서 감히 양반의 명예를 훼손하려 드느냐. 최선비의 고함 소리와 함께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천둥 소리 같은 것이 우르릉 울렸습니다. 비가 올 날씨가 아니었는데도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와 느티나무 위를 덮었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 나뭇가지들이 미친 듯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잎사귀들이 우수수 떨어져 최선비의 얼굴과 몸을 때렸고 흙먼지가 일어 눈을 뜰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무가 노했다. 신령님이 노하셨어. 라고 외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인들도 기이한 현상에 겁을 먹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최선비는 이것을 단순한 날씨 탓으로 돌리며 더욱 악을 썼습니다. 이까짓 바람이 대수냐. 당장 저 집을 부수라니까. 뭘 하고 있는 게야. 그는 자신의 불안함을 감추기 위해 더욱 광폭하게 날뛰었습니다. 연화 할머니는 휘몰아치는 바람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고 옷자락이 펄럭였지만 그녀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낡고 빛바랜하지만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한 댕기와 작은 옷가락지였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높이 쳐들자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쳐 옷가락지에 반사되어 영롱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떠나던 날 제 손에 쥐어주며 했던 맹세의 증표입니다. 당신은 잊었을지 몰라도 이 물건과 저 나무 그리고 하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외침은 바람소리를 뚫고 최선비의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물건을 보고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그 댕기는 젊은 시절 최선비가 즐겨 매던 것이었고 옷가락지는 그의 가문에 내려오던 물건임을 아는 노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훈장님이었던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것은 내 기억하네. 자네가 한양으로 떠나던 날 연화에게 저것을 주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 자네 어찌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리도 패악을 부릴 수 있단 말인가. 노인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의심에서 확신으로 그리고 두려움에서 분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최선비는 사면초가에 몰린 쥐꼴이 되었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더욱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없애버려야만 자신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저 늙은이가 훔친 물건이다. 내 집안의 귀한 물건을 훔쳐간 도둑년이야. 여봐라. 당장 전현을 잡아들여라. 그리고 저 집부터 불태워버려라. 내 눈앞에서 싹 다 없애버려. 선비는 이성을 잃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대신 상대를 도둑으로 몰아세우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하인들은 주인의 기세에 눌려 머뭇거리다가 결국 몽둥이를 들고 연화 할머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 돼 라고 소리치며 발을 굴렀지만 무장한 하인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연화 할머니는 달려드는 하인들을 피하지 않고 눈을 감은 채 가슴에 옷가락질을 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으로 집과 나무를 지키려는 듯 대문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인 중 하나가 휘두른 몽둥이가 연화 할머니의 어깨를 치려는 찰나 느티나무의 굵은 가지 하나가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부러져 하인들과 최선비 사이로 떨어졌습니다. 육중한 나무가 땅을 울리며 떨어지자 흙먼지가 폭풍처럼 일어났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떨어진 가지는 마치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긋는 것처럼 최선비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느티나무가 스스로 가지를 꺾어 주인을 보호하려 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절묘한 순간이었습니다. 최선비는 놀라서 엉덩방아를 도스며 주저앉았고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라기에는 너무나도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떨어진 나뭇가지 사이로 연화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뜨고 주저앉은 최선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에는 슬픔을 넘어선 서리빨 같은 냉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나무도 알고 땅도 아는 일을 사람인 당신만 모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부수려는 것은 낡은 집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양심이고 뿌리입니다. 그녀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최선비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주저앉은 최선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공포와 수치심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인들도 도깨비에 홀린 듯 멍하니 서서 감히 다시 움직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권력에 눌려 숨죽이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들도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청년 몇몇이 낫과 배미를 들고 연화 할머니 곁으로 다가와 섰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아무리 대감님이라도 마을의 어른을 그리고 우리 마을의 나무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한 청년의 용기 있는 발언에 다른 사람들도 동조하며 웅성거렸습니다. 맞아. 연화 할머니가 어떤 분인데 도둑 누명을 씌워 하늘이 보고 있다. 천벌받는다.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 거대한 파도처럼 최선비를 압박해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을 전체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최선비는 낭패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자신을 우러러보던 시선들은 온데간데 없고 경멸과 분노에 찬 눈동자들만이 자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힘이 한양에서나 통하던 벼슬아치의 직함이 이곳 고향의 흙바닥 위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실과 세월의 무게 앞에서는 권력도 허망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존심이 그리고 뒤틀린 욕망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를 갈며 비틀비틀 일어섰습니다. 내 놈들이 감히 반역을 꾀하려는 게냐. 내 오늘 일은 결코 잊지 않겠다. 관아에 알려 군졸들을 끌고 와서라도 내 뜻을 관철시킬 것이다. 그는 끝까지 악담을 퍼부으며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연화 할머니는 그런 그를 보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더 이상 추해지지 마십시오. 당신이 부르고 싶은 군졸들이 오기 전에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괴물부터 잠재워야 할 것입니다.
그녀는 쥐고 있던 옷가락질을 그에게 내밀지 않고 다시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이제 그 물건은 그에게 돌려줄 필요조차 없는 오직 그녀만의 추억이자 훈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서 등을 돌려 느티나무를 향해 섰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네가 상처를 입었구나. 그녀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작았지만 그 순간 세상 그 무엇보다도 커 보였습니다. 최선비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씩씩거렸지만 꺾어진 나뭇가지와 성난 마을 사람들의 벽에 가로막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옷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하인들에게 철수를 명했습니다. 두고 보자. 오늘은 물러가지만 내일은 반드시 이 나무를 베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가 돌아선 등 뒤로 마을 사람들의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최선비는 그것이 단순한 야유가 아니라 자신의 몰락을 예고하는 조종 소리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닥쳐 마을 전체가 거대한 폭풍의 눈 속에 들어간 듯한 불길한 적막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진짜 심판을 위한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지만 아무도 잠자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최선비가 물러가면서 남긴 서슬퍼런 협박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남아 있었고 느티나무 아래에는 마치 전운이 감도는 전쟁터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횃불을 밝혀들고 느티나무 주변을 에워싸며 보초를 섰고 안악들은 집에 있는 식칼이나 다듬이, 방망이 따위를 문 옆에 놓아두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산속에서 불어오는 밤바람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고 흔들리는 횃불 그림자는 마치 도깨비가 춤을 추는 것처럼 기괴하게 일렁여 사람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 속에서도 마을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오직 연화 할머니와 마을의 수호신을 지켜야 한다는 굳건한 의지였습니다. 연화 할머니는 밤이 깊도록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마루에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정화수 한 그릇이 놓여 있었고 그녀는 눈을 감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읊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주나 원망의 말이 아니라 길을 잃고 헤매는 영혼을 위한 기원이었고 탐욕에 눈이 멀어버린 옛 정인이 제발 본래의 마음을 되찾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마을의 촌장님과 몇몇 노인들이 함께 앉아 무거운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이 없어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기에 가끔씩 터져나오는 긴 한숨 소리만이 그들의 심정을 대변해주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최선비가 머물고 있는 마을 회관 쪽에서는 불빛이 환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들려오는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아 더욱 불길한 예감을 자아냈습니다. 한편 마을 회관의 깊은 방 안에 홀로 남겨진 최선비는 극심한 공포와 혼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술을 마셔 취기를 빌려 잠을 청하려 했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낮에 보았던 연화 할머니의 싸늘한 눈빛과 자신을 향해 쏟아지던 마을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떠올라 괴로워했습니다. 바람이 문풍지를 울릴 때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비웃는 것 같았고 천장의 석가래가 뱀처럼 꿈틀거리는 환영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출세와 성공만을 쫓아 달려왔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을 밟고 올라섰지만 고향에서 마주한 이토록 적나라한 거부와 모멸감은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겨나갔고 그 틈새로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 내가 누구인데 감히 촌구석의 무지렁이들이 나를 능멸한단 말인가. 최선비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술기운과 도끼가 온몸에 퍼져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장검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임금에게 하사받은 검이었으나 이제는 자신의 아집을 지키기 위한 살인의 도구가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인들은 모두 지쳐 잠들어 있었고 마당에는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깨울 생각도 하지 않은 채 홀로 횃불 하나를 집어들고 어둠 속을 걸어 느티나무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땅바닥을 기어가듯 따라갔습니다. 최선비가 느티나무 근처에 다다랐을 때 보초를 서던 청년들이 웅성거리며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대감마님, 이 밤중에 칼을 들고 어딜 가십니까? 제발 진정하시고 돌아가십시오. 청년 중 하나가 용기를 내어 말했지만 최선비는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비켜라. 내 오늘 저 저주받은 나무를 내 손으로 베어버리고 그 뿌리까지 불태워버려야 속이 시원하겠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입가에는 광기 어린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횃불의 불꽃이 그의 얼굴을 비추자 그것은 사람의 얼굴이라기보다는 악귀의 형상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청년들은 그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지만 결코 길을 터주지는 않았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연화 할머니와 마을 어른들이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횃불 아래 드러난 최선비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비단옷은 구겨지고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머리에 쓴 관은 삐뚤어져 있었으며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횃불을 든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연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연민과 슬픔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만두세요. 당신이 지금 베려고 하는 것은 나무가 아니라 당신의 마지막 남은 인간다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광기에 휩싸인 최선비의 귀에는 천둥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흠칫 놀라며 멈칫했지만 이내 다시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내년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조용히 죽은 듯이 살 것이지. 왜 내 앞길을 막아? 최선비는 횃불을 느티나무의 굵은 줄기를 향해 던지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려 했지만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람 한 점 없던 밤하늘에서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일더니 최선비가 쥐고 있던 횃불의 불꽃이 거꾸로 타오르며 그의 소매에 옮겨 붙은 것입니다. 으악! 뜨거워! 최선비는 비명을 지르며 횃불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팔을 허우적거렸습니다. 다행히 불은 크게 번지지 않고 꺼졌지만 그는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떨어진 횃불은 습기를 머금은 흙바닥에서 치익 소리를 내며 검은 연기만 피우고 꺼져버렸습니다. 마치 느티나무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불을 거부한 것만 같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최선비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나무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대하게 솟아있는 느티나무는 그를 내려다보며 꾸짖는 거대한 어른처럼 보였습니다. 나뭇잎들이 바람에 스치며 내는 소리는 돌아가라 돌아가라 하는 속삭임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때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훈장 어르신이 최선비 앞으로 다가와 섰습니다. 그는 지팡이로 땅을 쿵쿵 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하늘이 무섭지 않으냐. 출세에 눈이 멀어 조상도 정인도 고향도 버리더니 이제는 제 목숨줄인 이 땅의 기운마저 끊으려 드느냐. 내 놈이 입은 그 비단옷이 부끄럽지도 않으냐. 노인의 호통은 마을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고 최선비는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연화 할머니는 천천히 최선비에게 다가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흙투성이가 된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맞닿은 두 사람의 손이었지만 그 온도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연화 할머니의 손은 거칠지만 따뜻했고 최선비의 손은 부드럽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여보시오, 이제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이 짊어지고 온 것은 금의 환영의 영광이 아니라 버리지 못한 욕심과 죄책감 덩어리일 뿐입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당신의 벼슬을 우러러보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 죄 아무개로 돌아오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그녀의 말에 최선비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억누르고 감추어왔던 감정들이 둑이 터지듯 밀려나왔습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 언제 밀려날지 모른다는 불안, 그리고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연화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통곡이 되어 터져나왔습니다. 으흐흐, 내가 잘못했소. 내가 미쳤었소. 최선비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바닥에 머리를 미섰습니다. 그의 화려했던 관복은 흙탕물에 젖어 볼품 없어졌고 그의 위세는 눈물 속에 녹아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미움보다는 인생 무상의 허무함과 안타까움이 그들의 가슴을 적셨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돌을 던지지 않았고 그저 한 인간이 자신의 죄를 마주하고 무너지는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최선비의 통곡이 잦아들 무렵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며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마을을 감돌던 어둠과 공포는 아침 햇살과 함께 서서히 물러갔습니다. 최선비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밤사이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에 쓰고 있던 정자관을 벗어 느티나무 아래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차고 있던 옥대도 풀어 그 옆에 놓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지위와 권력을 내려놓고 죄인으로서 속죄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는 연화 할머니를 차마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다시는 이 땅을 밟지 않겠소. 죽는 날까지 참회하며 살겠소. 부디 건강하시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을 어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인들도 주인의 뜻을 알아차리고 아무 말 없이 짐을 챙겨 그 뒤를 따랐습니다. 화려했던 가마는 텅 빈 채로 덜덜거리는 소리를 내며 끌려갔고 돌아가는 행렬은 올 때와는 달리 초라하고 쓸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연화 할머니와 마을 사람들은 그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을 입구에 고개를 넘어가는 최선비의 모습이 아침 안개 속으로 사라지자 마치 마을을 짓누르던 먹구름이 거친 듯 공기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연화 할머니의 눈가에는 맺혀있던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최선비가 떠나고 난 뒤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느티나무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떨어진 나뭇가지를 치우고 흐트러진 흙을 다독이며 짓밟힌 꽃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마을의 청년들은 부러진 큰 나뭇가지를 잘게 쪼개어 마을 회관 마당에 큰 모닥불을 피울 준비를 했습니다. 노인들은 이 나무는 애군을 막아주고 제 몸을 희생한 것이니 이 나무로 불을 피워 음식을 해먹으면 마을의 나쁜 기운이 다 사라질 게야 라고 말했습니다. 안악들은 각자의 집에서 쌀과 팥 채소들을 조금씩 가져와 커다란 가마솥에 넣고 죽을 쑤기 시작했습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고 구수한 팥죽 냄새가 마을 전체에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밤의 공포는 온데간데 없고 다시금 활기차고 따뜻한 마을의 풍경이 되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그래도 잘 해결되어 다행이야. 라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의 분위기를 눈치채고 다시 느티나무 아래로 모여들어 뛰어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는 한쪽 가지를 잃었지만 그 빈자리를 햇살이 채워주어 오히려 더 환하고 넉넉한 품을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느티나무도 밤새 겪은 고초를 털어내려는 듯 아침 바람에 가지를 흔들며 쏴 하는 시원한 소리를 냈습니다. 죽이 다 끓자 촌장님은 가장 먼저 한 그릇을 듬뿍 퍼서 연화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연화 할멈 밤새 제일 고생 많았소. 이거 뜨끈할 때 들고 속 좀 푸시오. 연화 할머니는 두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가슴 깊은 곳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으로 죽을 한 입 떠먹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죽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자신을 지켜준 마을 사람들과 끝까지 버텨준 느티나무, 그리고 비록 슬픈 결말이었지만 길고 긴 기다림을 끝낼 수 있게 해준 운명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멍석을 깔고 둘러앉아 함께 죽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뜨거운 죽을 후후 불어가며 먹는 사람들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혔고 그 땀방울과 함께 지난밤의 묵은 감정들도 씻겨 내려갔습니다. 이야, 맛 좋다. 역시 우리 마을 인심이 최고야.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다시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화 할머니의 집 군마루에도 햇살이 따사롭게 비치고 있었고 짓밟혔던 봉숭아꽃도 꺾인 줄기에서 다시금 고개를 들어 올리며 생명의 질긴 힘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욕심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다시 평화가 싹트고 상처받은 마음들은 서로의 온기로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점심나절이 지나고 배가 부른 사람들이 나무 그늘 아래 누워 낮잠을 즐기거나 담소를 나누는 동안 연화 할머니는 조용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낡은 서랍장을 열어 그동안 소중히 간직해왔던 이제는 주인을 잃은 빛바랜 서찰과 댕기 옷가락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았습니다.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며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물건들을 하나씩 불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종이가 타오르고 댕기가 재로 변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미련과 회한도 함께 태워보냈습니다. 부디 가시는 길 편안하시게. 나도 이제는 당신을 놓아주리다. 굴뚝으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가 하늘 높이 올라가 흩어졌고 그녀의 가슴은 텅 빈 듯 하면서도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해가 지면서 하늘은 보랏빛으로 물들었고 집집마다 저녁밥 짓는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올랐습니다. 연화 할머니는 다시 느티나무 아래 평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누군가를 기다리기 위해 그곳에 앉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바람을 느끼고 흔들리는 나뭇잎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남은 생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 그리고 이 아름다운 마을을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곁에는 이웃집 아이가 다가와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웠고 할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세월을 견뎌낸 늙은 나무의 껍질처럼 거칠었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 어느덧 마을의 들판에는 하얀 서리가 내리고 느티나무의 마지막 잎새마저 바람에 실려 떠나가는 초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최선비가 떠나고 난 뒤 마을에는 예전보다 더욱 깊고 안온한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느티나무 아래 잠시 멈춰서서 나무를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곤 했습니다. 비록 거친 폭풍우 속에서 큰 가지 하나가 꺾여 나갔지만 나무는 그 상처마저 훈장처럼 품은 채 더욱 의연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마을을 굽어보고 있었습니다. 꺾인 자리에는 새살이 돋아나듯 단단한 옹이가 생겨났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시련을 겪은 뒤에 더욱 단단해진 마을의 결속을 떠올렸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는 웅장한 소리로 노래를 불렀고 그 소리는 마치 마을 사람들을 포근하게 감싸 안는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연화 할머니의 일상도 예전과는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하염없이 기다리며 마을 어귀를 서성이는 일은 없었지만 그녀의 하루는 여전히 분주하고 활기에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기다리는 여인이 아니라 마을의 큰 어른이자 느티나무의 지킴이로서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젊은 안악들은 맛있는 반찬을 만들면 제일 먼저 연화 할머니 댁으로 가져왔고 아이들은 학교를 오가는 길에 들러 할머니에게 재미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았습니다. 할머니의 카마루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낡은 마루장이 반질반질하게 윤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찾아오는 이들에게 따뜻한 숭늉을 대접하며 자신이 겪은 세월의 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을 큰 낙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을 장터에 다녀온 보부상 한 사람이 연화 할머니의 집 평상에 걸터앉아 땀을 식히며 바깥 세상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산 너머 깊은 암자의 머리 깎고 들어간 한 처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듣자 하니 한양에서 큰 벼슬을 지내다 낙향한 분이라는데 지금은 다 떨어진 베옷을 입고 하루 종일 마당을 쓸거나 불공을 들이며 참회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합디다. 사람들이 다가가 말을 걸어도 묵묵부답으로 눈물만 흘린다고 하더군요. 보부상은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연화 할머니와 곁에 있던 마을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인과응보라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지만 연화 할머니의 표정은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연화 할머니는 보부상에게 시원한 수정과 한 그릇을 건네며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분이 어디에 계시든 부디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기를 빌 뿐입니다. 지난날의 욕심과 업보는 흐르는 물에 씻겨보내고 남은 생은 자신을 용서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사시겠지요. 저에게는 이제 미움도 원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진심 어린 관용이 담겨 있었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녀의 넓은 마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으며 그 누구보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영혼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먼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녀의 하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고 그녀의 얼굴에는 은은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기 전 마을에는 1년 중 가장 큰 행사인 김장을 담그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마을 회관 마당이 아닌
연화 할머니네 넓은 마당에서 다 함께 김장을 하기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마을 안악들이 절인 배추와 무가진 양념을 이고지고 할머니 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멍석이 깔리고 붉은 고춧가루와 마늘 생강 냄새가 진동하며 활기찬 기운을 북돋았습니다. 붉은 고무 대야마다 싱싱한 배추가 가득 쌓였고 안악들의 씩씩한 웃음소리와 도마 두드리는 소리가 어우러져 마을 전체가 잔칫집처럼 들썩거렸습니다. 연화 할머니도 앞치마를 두르고 나와 양념의 간을 보며 지휘를 했는데 그녀의 손맛이 더해진 김치 속은 유난히 깊고 감칠맛이 났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이 무채 좀 보세요. 어쩜 이렇게 곱게 썰으셨대요. 우리 며느리보다 솜씨가 훨씬 좋으십니다. 그려 이웃집 아주머니의 너스레에 사람들이 와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연화 할머니도 소리내어 웃으며 김치 한쪽을 쭉 찢어 아주머니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자, 간이 맞나 한번 보게나. 내 입에는 딱 좋은데 젊은 사람들 입맛에는 어떨지 모르겠네. 매콤하고 아삭한 김치를 받아먹은 아주머니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입에 김치를 넣어주며 정을 나누는 모습은 핏줄로 이어진 가족보다 더 끈끈한 마을 공동체의 사랑을 보여주는 풍경이었습니다. 느티나무도 흐뭇한 듯 가지를 흔들며 마당 위로 따스한 햇살을 흩뿌려 주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갓 담근 김치와 함께 먹을 돼지고기 수육이 김을 모락모락 피우며 상에 올랐습니다. 가마솥에서 푹 삶아낸 고기는 부드럽고 구수했고 거기에 금방 버무린 겉절이와 뜨끈한 시래기 된장국이 곁들여지니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루와 마당에 둘러앉아 꿀맛 같은 점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많이들 드시게. 올겨울은 이 김치 먹고 다들 건강해야지. 촌장님의 덕담에 여기저기서 잘 먹겠습니다. 내년에도 풍년 들게 해주십시오. 하는 덕담이 오갔습니다. 연화 할머니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마을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른 듯 흐뭇한 표정으로 이곳저곳을 살피며 부족한 반찬을 채워주기에 바빴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른한 오후가 되자 사람들은 따뜻한 꿀물이나 숭늉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다가올 겨울 준비와 내년 농사 계획으로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아이가 곧 태어날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했고 누군가는 아들의 혼처가 정해졌다고 자랑했습니다. 연화 할머니는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며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고 때로는 인생의 선배로서 깊이 있는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집은 단순히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니라 마을의 대소사를 논의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사랑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립과 외로움의 상징이었던 그곳이 이제는 소통과 화합의 중심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둑어둑해질 무렵 사람들은 절여둔 김치를 장독에 묻고 뒷정리를 마친 후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 푹 쉬세요. 내일 또 올게요. 이 김치 좀 드셔보세요. 가져가서 드시라고 따로 챙겼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감사의 인사를 남기고 떠났고 연화 할머니의 집 광에는 겨우 내먹을 양식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텅 비어있던 독들이 그득하게 차오른 것을 보며 연화 할머니는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곡식의 무게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전해준 마음의 무게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장독대 하나하나를 어루만지며 이 소중한 인연들을 지켜준 하늘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밤이 되자 하늘에서는 하얀 눈송이가 하나둘씩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내리는 눈은 초가지붕을 하얗게 덮고 마당에 흙을 덮고 느티나무의 가지 위에도 소복이 쌓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상처를 덮어주려는 듯 눈은 고요하고 부드럽게 마을을 감싸 안았습니다. 연화 할머니는 방문을 열고 팻마루에 앉아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였지만 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온기와 두툼한 소못 덕분에 춥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 내리는 소리가 사각사각 들려오는 듯하여 마음이 한없이 차분해지고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화로에 불씨를 돋우고 바느질거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마을 아이에게 줄 털조끼를 짜는 중이었습니다. 알록달록한 실이 그녀의 손끝에서 엮이며 따뜻한 옷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은 마치 흩어져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화롯불 소리와 규칙적인 바느질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 사무치게 외롭고 길게만 느껴졌지만 지금은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으로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창밖을 내다보며 눈이 참 곱게도 오는구나 하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기다림의 떨림이 없었습니다. 눈은 밤새 내릴 기세였습니다. 마을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연화 할머니는 바느질을 멈추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따뜻하게 데워진 아랫목에 이불을 펴고 누우니 소미불의 포근한 감촉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되새겨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맛있는 음식, 냄새, 따뜻한 눈빛들. 그 모든 기억들이 꿈결처럼 아련하고 아름답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과거의 아픈 기억보다 오늘을 살아가는 기쁨과 내일을 맞이할 희망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툭 하고 눈 쌓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누군가 찾아온 것은 아닐까 놀라 일어났겠지만 지금의 그녀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느티나무 할아버지가 눈무게가 버거우셨나 보네. 내일 아침에 나가서 털어드려야겠다. 그녀는 이제 자연의 소리를 두려움이 아닌 친근한 벗의 속삭임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느티나무는 서로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깊은 친구였습니다. 나무는 밖에서 그녀를 지키고 그녀는 안에서 나무를 위해 기도하며 그렇게 함께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화 할머니는 꿈속에서 넓은 들판을 거닐었습니다. 그곳에는 젊은 날의 자신과 이제는 용서한 최선비,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함께 손을 잡고 강강술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미워하는 사람 없이 모두가 환하게 웃으며 빙글빙글 도는 그 풍경은 그녀가 그토록 바라왔던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꿈속의 햇살은 눈부시게 따뜻했고 바람은 향기로운 꽃내음을 실어 날랐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도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며 깊고 편안한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는 새근사근 어린아이처럼 평온했습니다. 마을을 덮은 눈은 점점 더 두꺼워져 세상은 온통 은세계로 변해갔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어 하얀 눈밭을 비추자 마을은 마치 보석을 뿌려놓은 듯 반짝거렸습니다. 마을 입구의 느티나무는 하얀 눈꽃을 입고 신령스러운 자태를 뽐내며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 아래 연화 할머니의 작은 초가집 굴뚝에서는 새벽을 준비하는 훈훈한 기운이 아주 미세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있는 곳만이 가질 수 있는 따스함이었습니다. 나무는 그 집을 굽어보며 마치 소중한 보물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든든하게 서서 밤새 내리는 눈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새벽닭이 울기 전 가장 어둡지만 가장 고요한 시간. 세상 모든 만물이 숨을 죽이고 휴식을 취하는 이 시간은 고단했던 삶을 위로받고 새로운 힘을 얻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꿈자리마다 따뜻한 복이 깃들고 연화 할머니의 머리맡에도 평화의 천사가 내려앉아 그녀의 단잠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지난날의 상처는 눈 속에 묻히고 다가올 봄에는 그 자리에 더욱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이 마을의 이야기는 이제 슬픈 전설이 아니라 서로를 보듬어 아는 사람들의 따뜻한 동화로 전해질 것입니다. 이제 바람도 잠을 자러 갔는지 창호지를 흔들던 소리마저 잦아들었습니다. 방 안의 호롱불은 꺼졌지만 연화 할머니의 가슴 속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을 따뜻한 불빛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불빛은 그녀 자신을 비출 뿐만 아니라 춥고 어두운 길을 가는 누군가에게 이정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긴 이야기가 끝을 맺고 밤은 더욱 깊고 포근해졌습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은 저 문 밖의 눈 속에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도 연화 할머니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눈 내리는 겨울밤 오래된 느티나무가 지키는 이 마을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며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